1941년 12월 7일 오전 9시 17분 항공모함 아카기의 갑판 위에서 겐다 미노루는 남쪽 하늘로 사라지는 제2파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침묵한 채로 작전의 성공을 상상하고 있었다. 진주만은 곧 불바다가 될 것이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마비될 예정이었다. 겐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11개월 동안 모든 것을 계산했고 변수를 통제했으며 해군 정보국의 분석과 정찰 보고서를 토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고 믿었다. 미국의 전함 숫자, 항공기 종류, 부두 구조, 수리 능력까지 그에게 모르는 것은 없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미국 해군의 병력수.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일본 해군은 1943년 말까지 미국 해군이 약 29만 6천 명의 병력을 보유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확히는 13,070명의 장교와 29만 6천 명의 수병이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237만 4,094명, 7.8배의 오차.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런 실수를 했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진실은 이 실수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 오류, 문화적 착각, 그리고 고의적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주만 공격은 전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치명적인 착각의 산물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처럼 병력을 조직하고 운영할 것이라 믿었다. 효율을 중시하고 정예화된 소규모 병력으로 해군을 움직인다는 전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은 병력을 양산할 수 있는 국가였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몇 달 만에 군인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체계, 전국에 걸친 기초훈련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1941년 6월, 미국 해군 병력은 28만 4천 명. 18개월 뒤인 1942년 12월에는 164만 명. 그리고 1943년 말 237만 4,094명에 도달했다. 이건 선형적 성장이 아니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였다. 훈련소가 늘어나고 징병이 확대되며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일본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보는 있었다. 미국 해군의 건조 계획, 훈련 제도, 병력 동원 체계에 대한 자료는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군 작전부는 정보국의 경고를 무시했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숫자를 믿었다. 미국은 그렇게 빠르게 병력을 늘릴 수 없어. 정예가 아닌 대량 병력은 실전에서 무력할 거야. 이런 믿음이 시스템 전반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허상이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일본은 미국이 보유한 전력의 규모를 처음 체감했다. 요크타운 항공모함이 3번이나 타격을 입었음에도 몇 시간 만에 수리되고 다시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이건 일본식 운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42년 8월, 과달카날 상륙 작전. 일본은 8천에서 1만 명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봤다. 실제로는 16,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보급선, 항공기, 구축함, 수송선, 상선까지 미국은 다방면에서 동시에 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병력은 다 어디서 온 것인가? 해군 정보국 내부에서 재조사가 시작됐다. 1943년 9월,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전달된 미 해군 관측 보고서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동일한 크기의 구축함임에도 미 해군은 일본보다 50% 이상 많은 병력을 탑승시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인원 배치 문제가 아니었다. 병력을 더 많이 태운다는 건 수리 능력, 전투 지속 능력, 손실 대응 능력 모두가 월등하다는 뜻이었다. 수치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미국 해군은 이미 180만 명을 넘고 있었다. 1943년 11월 9일
해군 정보국은 새로운 병력 추정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재 180만 명 이상, 1944년 중반까지 240만 명 도달 예상.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됐다. 단 20명에게만 열람이 허용되었다.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공식적으로 내려지는 순간 군의 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래서 감췄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실체는 숨길 수 없었다. 1944년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동시에 3개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항공모함 전단, 구축함 함대, 상륙 지원 전력. 일본이 막을 수 없는 병력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병력을 이기지 못한 전략은 단 한 번도 승리할 수 없었다.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 수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다음 편에서는 이 치명적인 수치의 시작점이자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한 명의 첩보원, 요시카와 타케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정확히 보고했고 정확히 전달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이유를 다음 편에서 밝힌다. 1941년 3월 27일, 한 일본 외교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이름은 모리무라 타다시. 그러나 여권에 적힌 그 이름은 가짜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요시카와 다케오, 길천맹부. 일본 해군 정보국 소속의 정보장교이자 진주만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할 스파이였다. 요시카와는 파일럿이었다. 그러나 위장에 걸린 위장성 궤양으로 조종석을 떠나야 했고 이후 정보분석부서로 전출되었다. 그는 비행 능력은 잃었지만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 덕분에 첩보 요원으로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하와이 주재 일본 영사관 소속 무관보로 위장한 그는 공식적으론 민간 외교 직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진주만의 모든 군사 활동을 파악하라. 전함, 항공기, 항구구조, 방어체계, 순찰 경로, 전부. 그는 매일 아침 관광객처럼 항구를 둘러보았다. 투어보트를 타고 진주만 내부로 들어갔고 민간 경비행기를 빌려 상공을 선회하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정보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요시카와는 카메라보다 빠른 기억력을 가졌다. 사진을 찍는 대신 눈으로 구조를 외우고 순찰 경로를 암기하며 선박 위치와 변동을 도식화했다. 그의 보고서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보고서는 매일 발송되었고 도쿄에서는 이를 전략 기초자료로 사용했다. 요시카와는 그가 관찰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미국 해군은 몇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정박 중인지 어떤 종류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했다. 문제는 그가 틀린 게 없었다는 점이다. 틀린 것은 도쿄에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도쿄는 요시카와의 정보를 바탕으로 병력 수를 계산했다. 각 전함, 항공모함, 구축함마다 일본식 기준으로 필요 병력을 적용한 것이다. 항공모함 한 척은 약 1,500명, 전함은 약 1,200명. 여기에 약간의 지원 인력을 더하면 대략적인 총병력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운용하지 않았다. 미국 해군은 각 함선에 일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요크타운 항공모함 한 척만 해도 2,200명 이상의 인원이 타고 있었다. 전투 중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예비 인력, 다층 구조의 정비조, 중복 배치된 통신병, 손실 대비 전투조까지 모든 게 과잉이었다. 일본은 비효율이라 여겼고 미국은 지속 가능성이라 판단했다. 요시카와의 보고는 정확했지만 이를 받아본 일본 군령부는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요시카와는 진주만에서 9개월간 활동했다. 그는 함대 이동을 감지했고 새로운 방어 시설 설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진주만의 정기 순찰 경로, 잠수함 기지 위치, 수리 창고의 위치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미국의 준비 속도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점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빈도가 늘고 있고 군함의 출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쿄는 이를 단순한 교대나 훈련으로 간주했다.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해석 방식이었다. 일본은 정예 소수를 전제로 병력을 운용했다. 함선 하나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그 인원을 철저히 훈련시켜 고효율로 움직였다. 이는 평화 시기에는 이상적이었지만 총력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직전 요시카와는 마지막 보고서를 보낸다. 그는 항공모함의 정확한 위치, 방공망의 공백 시간대, 병력 배치의 변화를 상세히 전달했다. 보고서 상으로 보면 작전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일본은 공격을 감행했다. 전술적으로는 성공이었다. 진주만은 불탔고 전함이 침몰했고 미군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병력의 실체는 숨겨져 있었다. 요시카와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는 작전 성공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세는 바뀌기 시작했다. 1942년 5월 사노에 해전. 일본은 4,000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예상했다. 그러나 통신 감청 결과 7,000명 이상의 무선 호출이 감지되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요크타운 항공모함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 몇 시간 만에 다시 작전을 재개했다. 일본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정도 피해면 침몰했어야 해. 그 이유는 단 하나. 요크타운에는 50% 더 많은 병력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리팀, 대체인력, 정비반이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해가 나도 바로 교체하고 작전을 재개할 수 있었다. 요시카와는 자신이 본 것과 도쿄가 해석한 것 사이의 괴리를 체감하고 있었다. 그는 후에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거짓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만 보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가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전략 수립이 아닌 결정된 작전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해군의 숫자를 보았고 변화하는 훈련 패턴을 보았으며 병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걸 해석하지 않았다. 그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그의 활동은 결국 성공한 실패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실패의 기반이 되었다. 요시카와는 전후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정식 군인이 아니었고 전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졌다. 내가 본 숫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보고서를 읽고도 그 의미를 끝까지 외면한 일본 군령부 내부의 현실을 파헤친다. 정보는 충분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려는 의지의 부재였다. 1943년 봄, 일본 해군 내부에서 중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태평양 전선에서의 병력 차이를 체감하며 도쿄에 공식 지뢰서를 보냈다. 미 해군의 병력 수가 기존 정보와 맞지 않는다. 관측된 전력은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는다. 그는 미국 하버드에서 유학했고 워싱턴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누구보다 미국을 잘 아는 장교였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도쿄는 움직이지 않았다. 총참모부는 수치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야마모토의 보고를 읽은 오메 토시카즈, 작전과 책임자 중 한 명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그는 전략적 판단에서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결국 인간이다. 그들도 효율을 추구한다. 그들도 자원을 절약한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체계적인 오판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러 이미징이었다. 적이 나와 같을 것이라는 전제. 일본 해군은 이 전제 아래 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예측하며 전투를 준비했다. 그들이 본 미국은 일본의 거울 속 모습이었다. 잘 훈련된 정예 인원,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자, 효율을 극대화한 소수 정예 전술. 문제는 실제 미국은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질보다 양을 선택했다. 양에서 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다. 미국은 수천 명을 빠르게 훈련시키고 그중 10%만 살아남아도 전체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일본의 전통적 사고방식과는 충돌했다. 일본은 한 명을 키우는데 수년이 걸렸고 그 한 명의 전사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메우기 어려웠다. 일본 해군의 전쟁 철학은 결전주의였다. 한 번의 결정적인 승리로 전쟁의 향방을 바꾼다는 사고. 이는 츠시마 해전 이후 굳어진 개념이었고 병력보다는 전술적 우위를 중시했다. 반면 미국은 지속적 소모전, 다중 전선 유지, 물량 기반의 공격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즉, 일본은 일격필사를 노렸고 미국은 천천히 조여오는 파도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병력 추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처럼 병력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30척의 전함이 있으면 약 30에서 40만 명 수준이 필요할 것이라 계산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상이었다. 각 전함에 중복 인력을 배치했고 각 항공모함에 2,0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웠다. 병력 예비조, 정비반, 통신반, 보급반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 구조를 일본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렇게 병력을 양산하고 배치할 수 있다면 일본의 전략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진 전략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해군 정보국은 이 괴리를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해군 무관들의 보고서, 잠수함 감청, 포로 신문 결과, 기술 문서 분석, 모든 데이터는 미국이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병력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작전부는 이를 무시했다. 정보국의 수치는 가정일 뿐이라며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노해 해전이었다. 일본은 미군의 항공모함 2척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라 병력은 약 4,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교전 후 통신 감청과 포로 진술을 통해 현장에는 9,000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정황상 항공모함 외에도 보급함, 구축함, 수송선, 병참선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 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요크타운이 침몰했다고 판단했으나 몇 시간 후 재투입되었다. 일본 기준이라면 그 정도 피해를 입은 항공모함은 작전 불능 상태여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복구했고 추가 출격을 감행했다. 이건 일본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일본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 운용 방식의 차이였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었지만 일본군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비효율적이다, 과잉 인력이다, 초보자 투성이 병력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식의 해석으로 자기 합리화를 이어갔다. 정보는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전략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는 점점 더 격앙된 어조로 도쿄에 메시지를 보냈다. 태평양 전선의 병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우리가 예상한 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대와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묵살되었다. 군사 조직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특히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보국이 아무리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도 이미 세워진 작전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다. 정보의 정확성보다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가 더 중요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은 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고 상명하복이 절대적이었다. 일단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박이 불가능했고 작전의 재조정은 비겁함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도쿄의 눈먼 자들이 만들어낸 전쟁의 현실이었다. 정보는 있었고 경고도 있었으며 수많은 조짐이 반복되었지만 누구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일본은 믿고 싶은 것만 보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경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을 살펴본다. 1943년 드디어 수치가 명확해졌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까? 1943년 5월, 일본 해군 정보국은 조용히 하나의 특별 작전반을 구성했다. 이름도 외부 발표도 없었다. 단지 현실 점검이라는 목적만 존재했다. 전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야마모토 제독이 남긴 마지막 경고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가 미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심은 도쿄 내부에서조차 퍼지고 있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진짜 숫자를 확인해야 했다. 이 임무를 맡은 것은 해군 정보국 내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은 인원들이었다. 미 해군 분석 전문 장교들, 작전부서와 협력 경험이 있는 정보분석가들, 그리고 암호해독 감청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한 팀으로 모였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지시가 주어졌다. 기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지 마라. 숫자가 말하는 대로만 써라. 이들은 지난 18개월간 축적된 정보를 전면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잠수함 작전 중 적 함대 관측 기록, 미군 선박의 호출 보호와 배치 정보, 포로 신문을 통해 확보된 훈련 일정 및 조직 체계, 독일에서 전달받은 미 해군 전력 관련 보고서까지 모든 데이터가 동원되었다. 처음에 나온 수치는 85만 명, 기존의 2배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실제 병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군함의 유형별 인원 배치를 정확히 분석했다.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에는 2200명이 탑승, 구축함은 300명 이상, 보급함과 수송선도 각각 수백 명. 단순한 계산을 넘어 미군의 운용 방식 자체가 인원 과잉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기술 매뉴얼과 훈련 교범에서 추출된 병력 구조까지 합산하자 병력 추정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분석팀은 최종 수치를 이렇게 정리했다. 1943년 중반 기준 미 해군 병력은 약 180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 속도라면 1944년에는 24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11월 9일 해군 총참모부에 제출되었다. 문서에는 분석 방식, 출처, 수학적 모델, 크로스 체크된 데이터 목록이 상세히 첨부되었다. 그 어떤 장교도 이 보고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자료는 단연간의 관측과 감청, 그리고 적포로의 입으로부터 나온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선 지휘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전쟁 전략 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단지 단 20명의 고위 장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절대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다. 문서에는 이 정보는 사기 저하, 전략 혼란, 정치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함이라는 문구가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왜 숨겼을까? 이유는 명확했다.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정보가 전선에 퍼지면 병사들은 싸울 이유를 잃는다. 지휘관들은 작전을 중단하고 후퇴를 요청할 것이다. 정부는 군의 판단을 의심할 것이고 결국 국민적 동요로 이어진다. 이 전쟁이 잘못된 정보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진실이 드러나면 전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고위층은 입을 닫기로 했다. 대신 전략문서, 속병력 추정치는 조용히 수정되었다. 보급 수량이 증가했고 병력 회전 주기가 단축되었으며 신병훈련 강화 지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를 모른 채 작전하는 현장 지휘관들은 여전히 과소평가된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미군이 과도하게 병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한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직접 읽은 장교 중 일부는 심리적 충격에 시달렸다. 어느 정보 분석가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바다를 맞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대륙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고위 회의에서 인용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쿄는 진실을 알았고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숫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고 숫자에 굴복하는 대신 숫자를 봉인했다. 그렇게 일본은 가장 정확한 분석을 가장 깊숙이 묻었다. 전쟁의 패배는 전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회의실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미군의 병력은 더 늘어났으며 일본은 계속해서 무너져갔다. 전선의 참모들은 왜 보급이 늦는지, 왜 항공기가 부족한지, 왜 매번 상대 전력이 늘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쿄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명확한 진실을 마주한 후에도 왜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는가? 그들은 과연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일까? 1943년 후반 진실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도쿄의 해군 정보분석팀은 미국 해군 병력이 180만 명을 넘었고 그 수치는 멈출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정보를 무덤처럼 깊이 묻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을 계속했다. 전국에 걸쳐 사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도쿄 방송은 미국은 전력을 과도하게 분산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결단력 앞에서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현장의 장교들조차 내부에서 보고된 정확한 병력 규모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군의 소진을 기다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잃었고 그와 함께 수백 명의 숙련된 조종사들이 바다에 잠겼다. 이 손실은 단순한 함재기나 선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이 수년간 훈련시킨 엘리트 병력, 교관, 유지 기술자들이 단번에 사라진 것이다. 이후 이어진 과달카날 전역에서는 더 명백한 경고가 주어졌다. 미국은 단 한 개 섬을 두고 무려만 6천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으며 3개의 항공모함, 14척의 순양함, 30척이 넘는 구축함으로 작전을 지원했다. 전선에서 지휘하던 일본 지휘관들은 이 규모는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도쿄에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다. 과장이다. 미국도 한계가 있다. 1944년 6월 필리핀 해전에서 미국은 단일 작전으로 15척의 항공모함과 7척의 전함, 21척의 순양함, 69척의 구축함을 동원했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인원만 해도 7만 명, 이 규모는 1941년 일본 해군 총병력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그리고 이런 함대가 태평양 여기저기서 동시에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기존 전략을 고수했다. 전선을 지키고 방어선을 넓히며 적의 보급로를 공격한다. 그러나 미군의 보급선은 끊기지 않았고 매달 새로운 함선과 병력이 태평양으로 투입되었다. 한 척이 침몰해도 그보다 큰 2척이 나타났다. 한 전대가 괴멸되어도 다음 주에 새로운 편대가 들어왔다. 정보는 여전히 도쿄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참고용으로 분류되었고 작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작전 참모들은 여전히 미군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졌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명령받았다. 도쿄 내부에서는 몇몇 장교들이 점점 불안해졌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낡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의문은 상부로 올라가지 않았다. 한 장교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거짓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되어버렸다. 이 시기의 병력 교환 비율은 충격적이었다. 일본 해군은 항공 전투에서 비행기를 100대 잃으면 그중 겨우 20대를 보충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에 200대를 손실하고도 500대를 추가 생산했다. 조종사의 경우 일본은 숙련 조종사 1명을 잃는 것은 전투력 10% 상실로 이어졌지만 미국은 그 손실을 다음 달 훈련소에서 보충했다. 훈련 방식의 차이도 명확했다. 일본은 여전히 1년 이상을 들여 엘리트를 양성했다. 반면 미국은 3개월 훈련을 거친 인원을 전장에 투입했고 부족한 실전 경험은 기계적인 팀워크와 인원 과잉으로 커버했다. 효과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었지만 숫자가 그 모든 허점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았던 정보장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작전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고 발표 권한도 없었다. 단지 정보 참고 문서를 상신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일부는 보고서를 수정하며 현실을 맞췄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다. 너무 커져버린 거짓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일본의 손실은 쌓여갔다. 그러나 매번 전선에서는 다음이 결정타다. 이번에 밀어붙이면 끝이다 라는 메시지만 반복되었다. 그 메시지의 근거는 오래된 가정, 잘못된 숫자, 그리고 가공의 한계선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분노가 쌓여갔다. 보급이 따라오지 않는 작전, 부족한 탄약과 연료, 줄어드는 병력, 멈춰버린 항공기. 지휘관들은 점점 명령의 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쿄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계산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이렇게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도쿄는 왜 전략을 바꾸지 않았는가? 단지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탓에 되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그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던 사람들, 경고를 보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전쟁이 끝나고 진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해군 정보장교 나카지마 치카타카는 전우미 해군 정보팀에게 장시간 인터뷰를 제공했다. 그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연합함대와 제2함대에서 정보 분석을 담당했다. 그의 임무는 적군의 병력, 전략, 작전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작전부서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미국의 병력 동원 규모가 일본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전쟁의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전쟁 자체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카지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정보부서 내부에서 미국의 병력 증가에 대한 여러 경고 보고서가 올라갔음을 인정했다. 그 보고서들은 정확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저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정보 장교들이 보고한 병력 수치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미국 해군이 180만, 200만, 나아가 250만 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는 일본 해군 내부에서는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속도로 사람을 훈련시킬 수도 운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현실이었다. 1945년 미국 해군은 33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30만 명을 겨우 넘겼다. 단순히 병력 수로만 따져도 10배 이상. 그리고 이 10배의 차이는 전장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났다. 수송, 정비, 교대, 보급,
피해 회복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일본을 압도했다. 하지만 전쟁 중 이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군성 장관 시마다 시게타로는 이 수치를 포함한 최종 정보 보고서를 절대 기밀로 분류했다. 열람 대상은 20명의 고위 장교로 제한되었고 복사본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보고서는 만약 외부에 노출될 경우 전선에서 사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봉인되었다. 나중에 시마다 본인은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일본은 명예롭게 싸웠고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그 기밀 보고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에서는 전쟁 말기에도 낡은 전략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미국 해군이 필리핀과 마리아나 제도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곧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작전부서에서 계속 나왔다. 정보부서는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미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정보 장교들은 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패배했으며 지금 싸우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공개적인 발언은 금지되었고 기록은 남지 않았다. 진실은 사적 대화에서만 존재했다. 후에 나카지마는 말했다. 전쟁은 전장에서 졌다고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패배는 우리가 도쿄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용감했고 전략적으로도 정교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는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있었다. 미국은 일본이 상상한 또 다른 일본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시스템, 다른 속도, 다른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차이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숫자의 실수나 작전 판단 착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한 조직, 한 국가, 한 문명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진실을 외면하고 결국 자신을 파괴한 이야기다. 전쟁은 끝났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많은 도시가 불탔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졌던 전선은 하와이도, 사이판도, 오키나와도 아닌 도쿄의 해군 정보부 사무실이었다. 때로는 진실이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파괴한다. 음악 전환, 감정적인 피아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해군의 확장 비밀을 알아낸 독일 정보기관의 충격적인 보고서와 그것이 어떻게 동맹국 일본을 궁지로 몰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